다주택자에게 이제 채무 통첩을 했는데 지금 중과세가 적용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산세까지 포함되면 거의 200배도 넘을 수도 있다라고. 강남은 증여로 움직이고요. 강북이나 경기권은 단기 급매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트위터, 예전에 트위터고 지금 X죠. 자, 여기 기사에 이런 이제 글을 쓰셨어요. 결국은 보유세 인상이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세금까지 이슈가 좀 많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폭탄 현실화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LS는 5억 원, 그 다음에 마레프는 뭐 3억 원 부담이 껑충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뭐 12지역이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 묶였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됐었을 때 중과세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죠? 잔금일이 2026년 5월 9일 이후일 때 발생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대부분 아파트일 거고 그 아파트가 공교롭게 똑같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토지 취득한다 그랬을 때 내가 매도자 입장이다. 그럼 빠른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 하는 데만 이미 15일 걸린다. 지금 서둘러도 될까 말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번복이 돼서 5월 9일부터 중과세 안 하고 뭐 1년 더 연장해 주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그 말을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연장하지 않을 거다. 중과세를 계속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었을 땐 중과세는 5월 9일 이후로는 시작됩니다. 부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 신청 부동산 현황이 급격하게 월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10월 15일 이전에는 일반적인 서울의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뭐 1000건 정도 내외였는데 12월 되자마자 바로 몇 건입니까? 2000건을 치솟았습니다. 왜냐? 지금 중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가 2배, 3배 더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비과세였으면 350만 원 낼게 갑자기 잘못 판단해서 비과세 판단 삐끗만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주택자 중과세가 돼서 세금이 170배.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산세는 포함도 안 한 세금이다. 가산세까지 포함되면 거의 200배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이제 채무 통첩을 했는데 강남은 증여로 움직이고요. 강북이나 경기권은 단기 급매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급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뭐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아파트를 이번 참에 좀 혹시나 급매가 나오면 매수하는 게 조금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강남 3구는 3년 만에 증여가 최고 기록을 이렇게 갱신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향후에 결국은 보유세 인상이 정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전에 앞서서 보시게 되면 최근 3년에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현황도 보시게 되면 쭉쭉쭉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4년에는 6,000에서 6,500건, 근데 25년에는 8,400건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집합건물 증여도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비중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매년도마다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한 14.9%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증여가 생각보다 계산을 해보시면 저에게 상담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증여세 자체가 이미 너무 높아졌어요. 예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아닙니다. 지금 20억, 30억 하기 때문에 증여세 그럼 고작 2배 더 내냐? 아니죠. 누진세율이니까 훨씬 더 많은 배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턱 와닿죠. 왜냐? 증여세 누가 냅니까? 우리나라 수중자인 대부분 자녀가 받을 거잖아요. 자녀가 내야 돼요. 그 돈이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자녀분들은 지금 직업도 못 구해서 죽겠는데 무슨 증여세입니까? 거기다 증여취득세도
중과세가 걸리기 때문에 한몫합니다. 왜냐? 내가 이미 다주택자예요. 증여자가 다주택자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3.8%,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4%지만 중과세가 되는 순간 이게 12.4% 아니면 13.4%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뭐 시가 표준액 3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때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있다? 대부분 증여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증여취득세, 중과세에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을 준다. 취득세가 3,800만 원인 경우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이게 갑자기 1억 2,400만 원이 된다? 자녀분이 1억 2,400만 원을 지금까지 벌어본 적이 없는 분도 많을 거고 계좌에 당연히 그 돈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거기다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세입자가 있으면 순수 증여 자체도 안 됩니다. 왜냐? 토호제 때문에 이 채무 승계가 요건이 껴야 되는데 채무 승계하게 되면 뭡니까? 매매니까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거래 자체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세입자에게 뭐 돈을 얼마 줘서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울까요? 그 세입자는 새로운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아주 거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트위터, 예전에 트위터고 지금 X죠. 자, 여기 기사에 이런 이제 글을 쓰셨어요.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유세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곧 영상 찍을 거긴 한데 3년치 보유세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된다. 근데 제가 보유세라 그랬지 절대 종합부동산세라고 말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니니까 뭐 계산 안 해봐도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보유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보유세라고 하죠. 보유할 때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자,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 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에 그칠 듯 하는 이런 기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소문이 무성하죠. 다양한 부동산세에 대한 보유세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근데 저도 그런 이제 찌라시들 이제 접하는데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법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막 썼겠구나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유발됩니까? 공포감이 유발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꼭 정리 한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조만간 찍어볼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보유세 관련된 내용들 보시게 되면 재산세 최근에 2005년도부터 제가 2023년도까지 이 말 그대로 통계 자료가 전부 다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통계청 가서 그거 스크래핑해서 그대로 그냥 그래프화 시킨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프 자체 액수가 다른 데가 어딥니까? 이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의 그래프 아주 높게 우상향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재산세 떨어져도 결국은 저 그래프를 다시 타고 올라갈 것이다. 제가 아직 2024년도, 2025년도를 안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계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어서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적느냐? 절대 아니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처럼 이렇게 안 올라가요. 왜냐? 종합부동산세는 아주 중과세가 적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확 올라갔다 확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세제 개편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좀 달라요. 자, 보시게 되면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번 확 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국세청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조금씩 올라갔었고 합계액이 그 둘의 거의 총합으로 갔었죠. 그러다가 이 최근에 2018년, 19년, 20년, 21년 보십시오. 확 치고 올라가는 거. 종합부동산세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얼마인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3년치 제발 보유세 한번
계산을 꼭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18, 19, 20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 것도 부담이 큰데 21년도 개편되니까 로켓처럼 한번 쏴버리죠. 자, 그 다음에 22년도에 부랴부랴 이제 증여를 합니다. 늦었네, 어떡하냐, 무슨 세금이 몇 배씩 올라가냐, 3배씩 올라갔거든요, 저 때.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5천만 원 냈으니까 올해도 5천만 원 정도 내겠지라는 셈법은 정말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는 절대 안 되는 셈법이에요. 왜냐? 그거는 종합소득세처럼 꾸준히 내가 직장인인데 꾸준히 이렇게 벌었다 그러면 그런 세금의 계산법이 맞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다양한 변수가 있고 세부담 상한이 3배나 되니까 갑자기 작년에 이 정도 했지만 3배나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내다가 갑자기 3배 올라가서 1억 5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당혹감은 감출 수가 없죠. 뭐지? 일자가 왜 또 여기 써져 있지? 잘못 써졌나? 5천만 원인데 왜 1억 5천만 원 써져 있는 거야? 전화했더니 이게 맞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러면서 이제 때려 맞는 거야.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공포감을 알고 21년도 딱 종부세 맞자마자 부랴부랴 증여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내년에도 이 돈 맞을 거면 증여해줘서 자녀가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졌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입니다. 이거 국세청 통계 사이트, 국세 통계 포털 가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그대로 쓴 겁니다. 자, 22년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종부세 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8만 명이 종부세 얼마 냈죠? 6조 7천억 원 냈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딱 오시죠? 아, 꽤 많이 냈고 인원수도 여러 명이었구나. 그러다가 22년도에 개편이 돼가지고 확 줄어듭니다. 이때 윤석열 정권 넘어오고 나서 확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49만 명, 한 50만 명 정도가 4조 정도 되면서 이제 내는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세수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인원수에 비해서는 덜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매년 그냥 주택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4년에는 얼마? 4조 4천억 정도가 54만 명에게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가 더 거쳤을까요? 무조건 상승했죠. 주택가격이 올라갔었잖아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63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5조 3천억을 냈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6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측했었을 때 이것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26년도 가격이 25년도 가격보다 올라갔잖아요, 태반이. 그리고 주택가격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거의 다 올라갑니다. 제가 봤었을 땐 그래서 26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인원수요, 예측해보면 70만 명은 100% 넘을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 지금 5조 3천억 냈는데 제가 봤었을 땐 거의 7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예전에 다시 그래프 봐볼게요.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보면 22년도에 6조 7천억을 128만 명이 냈어요. 근데 이제는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비슷한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는 인원수 자체가 증가된 것보다 세수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탄탄하게 증가돼가는 과정이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모두의 세금이 조금씩 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추후에 제가 보이스 측면에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종부세 누가 많이 내냐 봤더니 지역별로 따졌을 때 2024년 기준입니다. 수도권이 71%예요. 말 그대로 서울, 경기, 인천이 태반을 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광역시, 부산 정도 포함하면 확 늘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뭐 증여를 했다거나 매매를 했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느냐 많이들 몰라 하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1월 14일 날 한 보름 정도 됐죠. 국무조정실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요즘은 유관기관들 합쳐서 으쌰으쌰 서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도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 국세청도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지속 추진. 말 그대로 각각 유관기관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야 이거 증여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땐 세금 탈루한 거야.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국세청에 정보를 전부 다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국세청은 또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국세청의 일이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죠. 26년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 전수검증 지속하겠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 2차 조사 해야죠. 선정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여러분들 또 보도자료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보도자료를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12월 4일날 나왔던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 분석 영상 찍었지만 오늘 말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포인트들 찝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보시게 되면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 출처 의심 거래 점검하겠다. 그 다음에 강남 4구, 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 상황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산 거야? 현금 거래. 사적 채무 이용 취득 거래. 말 그대로 가족끼리 차용증 썼는데 이거 믿을만 한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가족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하는데 이것도 집중 조사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부모 찬스로 주택을 사면 부모 소득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월 15일날 대책 나왔을 때 한다고 했었고요. 12월 4일날 여지없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국세청이 2077건 정말 많이 조사한 거예요. 한 달에 서울의 증여 건수가 1000건 정도, 2000건 정도 각각 될 법한데 한 번에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2077건을 한 건 정말 많이 조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한 사례들 총 6개인데 정말 간단하게 봐볼게요. 제가 정말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엄카 찬스 쓰면 이거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 그래서 아직도 그냥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형 1번이 바로 엄카 찬스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자녀는 본인의 월급으로 이자 원금을 상환하는데 총액을 쓰고 있어요. 저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쓰냐? 말 그대로 엄마의 카드를 써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냐? 너가 이거 생활비 네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너가 내야지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했다라는 점. 지금 연말정산 많이 하실 건데 그 연말정산 할 때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 사용 내역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 이렇게 조사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어요. 말 그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래 맺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를 할아버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손주는 할아버지가 나갈 때 세입자잖아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요. 자, 근데 돌려줬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돌려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가 본인이 받을 돈 안 받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보증금 5억 넣어놨는데 5억 안 받은 거예요, 손주한테. 그럼 뭐예요, 이게? 증여잖아요, 증여. 이렇게 약간 복잡한 케이스들도 바로 다 잡아낸다라 그래서 12월 4일자에 증여세 세무조사가 정말 무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산부인과 의사분과 성형외과 의사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각각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본인들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신고한 소득보다 취득한 자산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가정을 해서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뭐 10년간 50억을 두 부부가 벌었어요. 근데 부동산 전체 취득 내역 봤더니 300억이에요. 그럼 아니 이게 250억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사의 시점이 뭐였냐? 결국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야? 너 비급여 진료비 말 그대로 매출 누락한 것 아니야? 라고 해서 증여자에 대한 소득도 조사를 한다라는 거. 그런 케이스가 3번이었어요. 저는 이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부친이 고가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시세보다 왕창 낮게 하는 거야. 이게 시세가 근처에 동일 아파트 단지 봤더니 60억에 팔려요. 근데 감정평가를 아주 낮은 가격, 막 39억 원에 평가해서 줬어요. 자,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국세청은 인정할 수 없다. 무려 차이가 지금 몇 프로냐?
거의 3, 4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자체 감정평가에서 너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추징한 케이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케이스도 아주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감정평가도 안 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너무 뻔하게 들키니 법인에게 주자, 자녀가 법인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에 아버지가 아파트를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에요. 60억짜리인데 근데 이거 감정평가도 안 하고 그냥 기준시가 뭐 예를 들어서 25억에 말 그대로 법인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터무니없죠.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60억 원으로 재감정을 한 다음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 그래서 법인이 소득을 공짜로 가져갔다 그래서 소득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추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특정 법인 증여의제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그러면 법인세 받은 그런 금액에서 말 그대로 이제 원래 내야 됐던 증여세랑 차익 부분을 주주들의 주식 비율만큼 해서 증여세로 내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금이에요. 세금 파티가 일어날 거예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뭐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해주면 각각 증여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을 합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가 아파트를 줬어요. 근데 그 세율 구간이 이미 50%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돈 낼 돈이 없으니까, 증여세 낼 돈이 없으니까 이 또 현금을 주자니 50%의 세율을 더 계속 내는 꼴이잖아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 쌓일까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준 것처럼 하자라고 꾸민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처음에 줄 때 세율 구간이 10%예요. 아주 낮죠. 자, 근데 이제 손주에게 줬기 때문에 30%의 할증이 붙어요. 13%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낼만 하다. 50%보다 싸잖냐라고 해서 그러게 주려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우리 손주 현금 좀 줘가지고 증여세 내게 해주세요 하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줬어요. 자, 이건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소득금액 증명원 딸깍 떼봤더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은퇴하신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이런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손주에게 줄 수 있었느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몰래 돈 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손주에게 증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증여한 걸로 봐서 실질과세에 따라서 추징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주택 관련된 토지나 그다음에 증여나 그다음에 추후에 찍을 제가 이제 보유세도 찍을 건데 이런 전반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지금 4천만 원 드릴 테니까 제발 집 좀 나가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죠?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고객분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일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나 주택 그리고 아파트에 국한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뭐냐면 몇 천만 원 드릴 테니까 제발 지금 집 좀 비워달라, 나가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 고객분이 2천만 원 처음에 말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말해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어쩔 수는 없죠. 뭐 계약서가 그래 써진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서울 곳곳, 그 다음에 경기도 곳곳에서 실제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3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집주인, 세입자, 매수자 관점에서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세입자 황당하죠. 왜냐면 집주인이 왜 나한테 돈 주고 나가라고 하냐. 근데 이상하게도 누가 옳느냐 잘못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각자의 무엇이 불안한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영상 집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 주택 관련된 세금이 정말 여론을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세금 얘기 엄청 많이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 세 분의 입장 다 이해합니다. 이 세 분의 입장이시라고 한다면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집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제 구독자라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5월 9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 양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세금이 확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중과세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5월 9일 전에 계약한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겠지만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잔금 치르면 또 중과세 배제해 줄게.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지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부는 메시지 분명 던졌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시 적용될 거다. 이 메시지 강하죠. 버티지 말고 팔 수 있을 때 정리해라. 그 메시지를 이미 이 다양한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들썩들썩해요. 갑자기 매물이 풀렸다. 다주택자 겁먹었나. 뭐 한강벨트는 들썩하고 있다. 그 퇴로가 열렸다. 대주택자들 시장의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관련된 프롭테크 관련된 업체에서 데이터가 나온 건데 이게 엄청 늘었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추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 주요 지역 매물 증감 추이인데 전부 다 조금씩 증가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강남구 전부 다 얘기 나오는데 이게 매물만 늘어난다고 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 정책은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하나로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가 그러게 쉬울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집을 팔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따른 허가부터 맡아야 되고요. 계약, 그 다음에 대출,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아주 다양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첫 번째 문고리부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자는 뭐를 해야 되죠? 요게 첫 번째 단추예요. 2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뜻이죠?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그거를 취득했었을 때 거주를 할 수가 있나요? 2년 실거주 절대 못합니다. 사실상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임대차 계약서가 27년 3월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26년 5월 9일까지 팔았을 때 다주택자 중과세는 적용 안 돼. 그러니까 8억 그리고 3개월 6개월 유예해 줄게. 여러분들 무슨 소리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 나는 지금 세입자가 나가야 집을 팔 수 있는데 27년 3월에 나간다고요. 근데 무슨 26년 5월 9일부터 3개월 6개월 연장해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서 정책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를 할 수가 없다. 매도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다양한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3구의 매물 10% 늘었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토지, 전세에 발이 묶인 상황이에요. 일시적인 매물의 추례일 뿐이다. 지속성은 의문이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욕심의 문제,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의 문제죠. 내가 5월 9일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수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미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현실화. 잠실 S 5억 원, 마을 F 3억 원 올라간다. 그래서 증여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줄 알았으면 350만 원. 근데 3주택자 중과세가 되는 순간 5억 9,200만 원. 세금이 170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5월 9일 넘어가면 세금이 비싸진다.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매수자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집을 못 판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죠. 결국은 세입자에게 몇 천만 원 이사비용 줄 테니 나가주세요. 처음에는 몇 백만 원으로 시작했겠죠. 이사비용이랑 집 알아보고 중개사 비용하면 그런 것들 저희가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구세청장님도 양도소득세 엄청 올라갈 거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여기서 세 가지 선택인데 가격을 확 내린다. 두 번째 세입자를 내보낸다. 세 번째 그냥 버틴다. 이거 세 가지.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이 2번이라고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집을 비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부터 시작했겠죠.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제가 봤었을 때 그 고객분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선의가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용, 시간을 사는 돈이죠. 하지만 토호제 때문에 과연 이것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토호제 일부를 풀어서 출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잔금일을 3개월, 6개월 미뤄주는 게 아니라 토호제도 그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대출 강화로 어차피 집도 못 사고 거래 완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왜냐? 토호제 며칠 걸리죠? 기본적으로 15일씩 걸립니다. 빨리 되는 구에서는 빨리 나오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실거주 할 수 있느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있다?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대출 규제 예외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또 이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 냈었던 전세금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 전세가 지금 몇 억 올라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사 비용으로 나간다고요? 저는 지금 몇 억을 얹어줘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 전세 매물 줄었죠. 전세금 올라갔어요. 대출 됩니까? 대출은 쉽지 않아졌습니다. 세입자의 머릿속에 계산법을 생각해보죠. 현재 보증금 예를 들어서 6억 원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4천만 원을 말을 해요. 그럼 6억 4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거 이사 비용이랑 중개사 비용을 또 써야 되잖아요. 비슷한 집 전세를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나도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알아본 거죠. 근데 얼마냐? 전세 이미 8억 원입니다. 그럼 부족한 돈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이에요. 이걸 대출로 메우겠다? 이자 부담이 매달 얼마입니까? 수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데 왜 안 나가가 아니라, 아니 나가면 내가 지금 손해인데 왜 나가냐? 주거가 내가 무너진다. 내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데 나는 그러게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입장 10분 이해가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인센티브, 토어제나 이런 것들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수요자, 집을 살려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뉴스를 보면은 급매물이 나왔다. 호가보다 3억 원이 낮아졌다. 근데 막상 사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실거주 의무에 대출도 안 나온대요. 대출 생각보다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LTV 40%는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언제까지 그 40%입니까? 생각보다 실제 대출은 그러기까지 안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 된 지 오래요. 거기다 잔금 일정 불확실합니다. 요즘 현장에서 결국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집은 있어도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자금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마련할 수가 없다. 금매는 있는데 이게 완주할 수 있는 매수자가 적은 시장인 거죠. 이러니까 거래는 생각보다 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에요.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 영상 찍으려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실제 제가 상담 사례도 듣고 오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화면에 보십시오. 어떤 언론사에서는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 강남 3구 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뉴스에선 보세요. 양도세 유예 종료됐는데도 매물은 잠잠하다. 보유세는 아직 성급기니까 이거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매물 증가가 과연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또 뭐냐면 토호제 피해서 우리 경매를 노려볼까?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매에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왜냐? 경매를 취득했었을 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은 토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거주 2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세를 두고 그 자금으로 좀 메꿔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9억 원짜리 아파트가 15억 원에 팔리는 기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갭투자 막히니까 이쪽 경매 시장은 장난 아니에요. 가액이 막 160%에 낙찰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보완책이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 그 보완책에 대한 메시지도 빨리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정부가 모르지 않아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논의들이 좀 있는 거죠. 5월 9일 전에 계약이라도 하면 잔금은 몇 개월 유예해주자. 아까 말했던 3개월이나 6개월 지역에 따라서 유예해주자라는 메시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핵심은 지금 토호제예요. 토호제. 제가 봤을 때 실거주 2년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풀릴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거주 2년이 아니라 실거주 입주 시점을 좀 늦춰주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곳은 좀 예외를 해주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책에 대한 취지는 유지하되 현실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볼 때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 단 하나도 없어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내주겠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휘둘려 가지고 거래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꼭 말씀드려요.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법이 바뀌었냐?
이거 정말 확정됐냐? 아니잖아요. 선생님 거래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축소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약간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움직여야 되냐? 제가 세금 상담하면서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정책 뉴스가 아니라 세후의 금액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내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얼마에 팔까가 아니라 세금 빼고 얼마가 남지?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세입자에게 줄 수 있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 거고, 세입자는 보상금이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커졌어요. 오, 이제 이거는 좀 괜찮는데? 이것보다는 이사 이후에 내 삶이 유지가 될 것인가? 요걸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실수요자는 금매다가 아니라 끝까지 잔금을 내가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주택시장은 누군가 욕심 때문에 꼬인 게 아닙니다. 정책의 시간표랑 현실의 속도가 조금 맞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뉴스도 혼선을 주고 있죠. 자, 어디는 이렇다, 어디는 이렇다라고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의 혼선이 커질 거라고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불안하고요. 세입자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집 사려는 사람도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7천만 원 드릴 테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증여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매도자분들은 이 증여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증여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었고요. 증여의 실제적인 현황,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시장에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정리하는데 분명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호제 신청하실 때, 토호제 아파트 취득할 때 그 전부터 취득자금 세팅을 해야 돼요.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100% 조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매도자인 나는 상관없다. 전혀 그렇지 않죠. 매수자가 이게 세팅이 안 돼서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중과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매수자가 4월 15일에 잔금 치르고 했는데 제가 토호제가 늦어져서 자금 세팅이 안 돼서 이런 얘기하다가 쭉쭉쭉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매도자인 나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호제는 두 번의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두 번 쓰는지도 모르셨던 분 진짜 많을 거예요. 이분들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고, 토호제 신청하기 전에 이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주택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좀 세금 이슈가 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에 대해서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5월 9일 이후에 팔면 이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잔금일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세금 감면도 너무 크다. 이런 것들 손질 보겠다. 그다음 똘똘한 한 채 쏠림이 겨냥이 너무 심하니까 갭 투자했거나 이랬을 때 보유세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X에서도 말을 했죠.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스타트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5년 10월 15일 날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하죠.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지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빨간색이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어떤 게 적용되는 거죠? 허가구역에 소재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아야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 때문에 주택가격이 지금 벌써 주춤주춤합니다. 왜냐? 중과세 부활되기 전에 주택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생긴 것 같아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라고 느껴서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많이 생겼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보도자료는 1억은 더 줘야 산다. 요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부작용 때문에 사는 시점에 대한 괴리감이 있어서 주택가격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중과세 이제 유예 안 하겠다고 하면은 또 가격은 또 낮춰진 금매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시세에 대해서 재빠르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손품만 팔면 망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절차가 오래 걸린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한 번만 쓴다고 생각하니까 큰일이 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부작용이 좀 눈에 띈다. 현장은 좀 혼란스럽다. 저도 이런 관련된 업무를 정말 많이 도와드리는데 이 영상 찍게 된 것도 이 계기입니다. 토지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받는데 15일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쓰고 뭐 하니까 기간 자체가 막 3주, 5주씩 기본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나오는 거는 한 달 전에 가격이 이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통계 사이에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펼쳐지는 가액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기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거래를 원한다면 생각보다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입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고 나서 주택시장 어떻게 됐느냐?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말 이후부터는 다시 좀 증가가 됐어요.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증가가 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어찌됐든 제도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보시게 되면 원래 계속 토지에 있었던 강남 3구랑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냥 변동이 확 더 줄어들었다, 요 정도 느낌인 거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게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자, 대출로 살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거래량이 더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 지역에 아파트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가 업무를 도와드리는 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썼을 때 증여에 대한 오해 정말 많이 많고요. 그 다음 차용증 정말 맞는지 세법적인 이슈가 8, 90%입니다. 8, 90%가 결국 토지나 아니면 실거래가 했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이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쓴다라는 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야? 2번 쓴다고? 뭔 말이지? 나는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는 우선 6단계 뭐 실무형이 있다고 하는데 큰 틀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내가 이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가격이 조율이 확정이 됐어요. 이 매도자랑 가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정서나 조건 합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하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계약서 쓴 건 다 취소돼요. 그래서 계약금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거래상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중개사님들이 토지에서 첫 거래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펼쳐집니다. 계약서 받고 계약서 쓰고 그다음 계약금 입금했는데 토지 신청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다 취소해야 돼요. 기록이 남아있으면 또 그것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뒤늦게 내가 결국은 거래를 했었을 때 리스크 생기면 결국 피해보는 거 누굽니까? 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에게 맡기곤 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나 이럴 때도 제가 아시는 중개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1차적으로 이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요. 이때 제출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님이 제가 알아서 썼어요 이러면은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뭔 줄 알고 썼냐니까. 아니 빨리 토지 하려면 그거 써야 된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걸로 대충 썼다.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절 찾아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났어요. 그 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본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때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때 실거래가 신고와 연동이 되고요. 이때는 관련된 자료도 촘촘히 전부 다 넣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잔액증명서, 내가 양도했으면 양도세 신고서,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서,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임대차를 줘서 보증금으로 했는지, 차용증 돈을 빌렸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껴서 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 아파트 취득 관련된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해 줬는데 한 70페이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허투루 생각하시는데 막 두세 페이지, 네 페이지 쓰고 쑥 보내면 끝나겠지? 그러면 100% 전화 옵니다. 100% 전화 와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새로 해요. 왜냐? 이렇게 대충 쓰면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시 요청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계획서의 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많이들 모르세요. 자, 첫 번째로 토어제 자체 내용이 뭡니까? 토지 투기 방지, 합리적 토지 이용 유도. 결국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주택에 대해서 제재를 두자 그래서 주택이 모두 토지를 일부분 머금고 있으니까 토어제를 연동시킨 거잖아요. 자, 이때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죠. 그리고 이때 토지 이용 계획서와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꼭 해야 됩니다. 토어제. 자, 허가 대상 뭡니까?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받아라. 그리고 허가증은 허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거 관련된 실무를 하고 있는데 빨리 나오는 데는 5일 만에 나오기도 해요. 최근에 용산구 거 진행했는데 5일 만에 나왔어요. 이게 구마다 다르다는 것도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허가의 절차 제가 이 화면을 딱 띄워둘 텐데 딱 보시게 되면 당사자 합의하고요. 허가 신청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딱 허가 불허가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장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저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보시게 되면 서류 중에 하나가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진구청에 예시가 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세팅이 잘못된다. 그럼 결국은 내가 뒤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아무리 잘 써도 결국은 두 번 내는 것 각각이 미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 썼네. 이 사람 뭐야? 조사해봐. 라고 해서 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스가 생겨서 조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벌칙 및 이행 강제금도 있어요. 이걸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요. 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 의무 기간 종료할 때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 지구, 그 다음에 6억 원 이상의 매매가액에 대해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는 26년 2월 9일부터는 똑같이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서울 전 지역이랑 아까 말했던 경기도 12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하면서 투기과열 지구이기도 하면서 토어제 지역이기도 해요. 결국은 자금 조달 계획서랑 그 다음에 증빙 서류, 관련된 증빙 서류를 몽땅 첨부를 해야 돼요. 결국은 다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 절차 다시 한번 나오지만 약정서 쓰고 토어제 신청할 때 토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쓰고 이때 한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 승인 받고 본계약하고 본계약 후 30일 이내에 이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두 번째 자조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썼는지 두 번 썼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결국은 두 번 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둘이 매칭이 돼야 돼요. 관련된 서류, 증빙 서류가 정말 많잖아요. 이 증빙 서류 목록을 제가 한번 쭉 깔아봤는데 이것도 바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이제 사업자 대출이랑 그 밖의 대출, 그 다음에 코인 판내역 있으면 코인 판내역도 들어갈 건데 아직 양식이 개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자기 자금하고 타인 자금, 차입금을 세세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기관 예금액이면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수표를 발급했으면 수표 발급 내역, 그다음 주식 채권, 요즘 주식 많이 하시니까 주식 많이 올랐다. 그럼 팔아서 나의 주택, 부동산 취득자금에 썼다 그러면 주식거래 명세서. 그래서 제가 주식 내역 전부 다 받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도 미리 받아요. 잔액증명서랑 코인 판 내역 다 줘야 된다. 이걸로 그리고 실제 매도자에게 이체를 해서 자금 이체가 됐는지도 살펴볼 거다. 전부 다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 거 영상 보신 분들 알잖아요. 계약일로부터 전 2주,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후 2주의 계좌 내역 전부 다 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자금으로 했다. 그럼 매매계약서랑 임대차 계약서 줘야 되고요. 증여랑 상속을 받았다. 그럼 증여나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도 갖고 와라. 왜냐? 세금 낸 건 빼줘야지.
자, 그 다음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 증명원 10년치 거 깔아주는 것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은행 대출 많이 안 나오지만 대출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랑 부채증명서 받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쓰는 거고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다. 회사 대출 금액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또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차용증 이런 거 써야 됩니다. 각 단계의 자금 조달 계획서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 본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차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토지를 위한 거예요. 허가를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거래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자조서를 낼 때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진 않아요. 실제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투기성 거래는 아닌 건지, 실거주를 정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서류 안내로 1차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사후 검증을 위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와 매칭이 꼭 돼야 된다. 본계약 이후에 제출하는 이것이 성격이 더 무겁긴 하지만 1차적으로 제출했던 거랑 당연히 매칭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 처리 절차가 아니다. 이때부터는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가 100% 설명이 되는지, 그리고 증빙 서류하고 실질이 맞는지 당연히 매칭해 볼 거잖아요. 여기 잔액증명서 3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계좌 잔액 증명서 상세 내역 보니까 2억이다? 뭐 왜 매칭이 안 돼? 가족 자금이 이게 증여인지 차용인지 대출 규정 위반한 건 없는지 사업자 대출이라고 받았는데 이거 주택자금 취득자금으로 쓴 건 아닌지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그다음 실제 전입해서 실거주 의무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양식 제출 보는 게 아니라 증빙 기반 소명 자료랑 무조건 매칭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 잘못하면 무조건 증여세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반려나 보완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진행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측을 해야 돼요. 시간이 늘어나면 5월 9일 이전에 내가 중과세 피하려고 팔려고 했는데 잔금을 못 치르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중과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매매 계약한다 그러면 잔금일 무조건 4월 중순에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차해서 딜레이 조금씩이라도 돼버리면 5월 9일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경우 첫 번째 토어제 할 때 시간 지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금 구조가 너무 추상적으로 쓴 거예요. 그냥 예금 5억 그냥 덩어리 탁 쓰고 만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금 잔액증명서나 이런 것들하고 설명되지 않으면 뭐야? 이거 진짜 맞아? 예금 30억. 예금 30억이 어디서 났어? 정말 30억을 통장에 넣어 놓은 거야? 사실 예금 30억도 이런 구성이잖아요. 주식 팔아서, 코인 팔아서, 증여 받고, 차용증 하고, 그 상세 내역을 각각의 항목에 적어야 되는데 그냥 예금 30억 때려 박는 거예요. 저에게 소명 요청에 대해서 소명 좀 도와달라고 문의 많이 오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냥 예금 30억 가볍게 그냥 한 줄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청 양식 보시게 되면 이 김진희 씨라고 한 사람이 썼죠. 다 세분화해서 쓰잖아요. 금융기관 예금액 1,000만 원, 부동산 처분대금 2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 2천만 원, 또 토지담보대출 1,000만 원, 신용대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쪼개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써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냅다 예금 30억 이렇게 써버리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나 조사 좀 해주세요. 나 조사가 지금 갈망됩니다. 무조건 받고 싶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족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증여랑 차용을 제발 디테일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주 두루뭉술하게 그냥 가족 지원금 이를 생각한다? 말도 안 되죠. 세무 관점에서 뭐예요? 아, 지금 증여세 때려달라는 얘기구나. 증여세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용이면 차용증,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 변제 내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상환 계획을 50년 후에 갖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차용증에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경제적 변제 능력이 있느냐, 경제적 자립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살펴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여면 증여세 신고는 했는지, 신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2차 단계에서 세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1차와 2차 소명계획서 두 개의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이 가장 흔한 조사의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금으로 썼다가 계약 후에는 갑자기 두 번째에서는 증여라고 바꿔요. 그럼 뭐야?
대출의 종류가 달라졌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이거 자금 경로가 변경이 됐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좀 해봐야겠는데?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사 포인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다라는 거. 왜냐면 지자체는 실거래가 데이터, 금융거래, 전입, 실거주 이행 여부,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가 결합돼가지고 전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은 봤는데 소득금액 대비해서 과도한 취득자금이 어디서 난 거지? 단기간에 예금이 갑자기 뭐 10억이 증가됐다. 갑자기 10억의 잔고가 생겼다. 그 다음에 사업자 대표 개인 사업자인데 이 자금 유출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은 법인에서 돈 자금 대표자가 갖고 온 것도 횡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체크됐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가족 자금 유입인데 증여세 신고가 없다? 왜 신고 안 했지? 이런 부분들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부분들에서 많이 터지냐? 사회초년생, 그 다음에 사업 초기,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정말 많아요. 부모님으로부터 2억, 3억씩 빌려가지고 주택 연끌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예금 잔액증명서만 있으면 끝. 그렇게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하는 순간 조사의 시작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대개 잔액보다 흐름을 봅니다. 흐름. 소득 흐름 없이 잔고만 탁 튀어 올라가요. 그러면 설명해라.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사고 다치고 오신 분에게 이제 최대한 소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10억 주택 구입하는데 그냥 부친으로부터 10억 받아가지고 본인의 예금 잔액증명서 10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소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죠. 아니 이거 공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했냐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 돈 아니냐. 아 그럼 때려 맞으셔야죠. 그래서 본인 거 이제 사업에 접어들어서 5년치 소득금액 증명원이랑 잔액 보니까 한 2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억 원이 소명이 안 되잖아요. 8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히 증여세랑 가산세 계산해 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증여세 8억 원에서 10년간 증여받은 것 없으면 5천만 원 빼주죠. 그래서 7억 5천만 원에 30% 세율 구간입니다. 30% 빼기 6천만 원 하면 1억 6,500만 원 나와요. 여기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 가장 리스크가 큰 거는 가산세. 거기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안 했잖아요. 무신고니까 바로 20%팍 붙습니다. 한 3,300만 원 팍 붙고요. 납부지연은 일할 계산돼요. 1년에 한 8%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한 100일 가정하면 360만 원. 그러면 2억 100만 원이 말 그대로 증여세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내야 돼요? 자녀가 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주택 사는데 본인 자금도 다 밀어 넣었어요. 본인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압류 걸고 공매 던져야지. 그러니까 주택 압류 걸고 공매 던져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이 돈을 뭐 부모님이 또 내주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증여세를 대납해 주는 것에 대한 증여세가 또 붙습니다. 30%씩 계속 붙어요. 대부분 한 30%더 붙어요.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 아니라 한 2억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올바르게 쓰는 법 예시 한번 2개 정도 말씀드려볼 건데, 이 첫 번째로 내가 12억 아파트를 산다. 근데 자기 자금 7억에 대출 5억 원입니다. 그럼 1차 허가할 때는 뭐 예금 4억, 그 다음에 주식 매각 뭐 2억 원, 부동산 처분 1억 원.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7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출 5억 원 예정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는 실제 이 형태 똑같이 가서 예금 4억 원, 주식 매각 2억 원, 그 다음 부동산 처분 1억 원. 물론 각각의 관련된 서류 첨부를 해서 숫자 매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대출 5억 원 실행했다 그러면 대출 잔액증명서 같이 첨부를 해서 끝내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1, 2차 구조를 일치시켜야 돼요. 예시 2번입니다. 12억 아파트인데 부모 지원이 6억 원이고 자기 자금이 6억 원이다. 1차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증여다 라고 해가지고 6억 원을 쓰는 거예요. 2차 계약할 때는 증여로 갈지 차용으로 갈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증여를 받는데 와 생각보다 증여세가 난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월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얼마 정도 된다. 그럼 실제 빌린 다음에 갚아라. 무조건 근데 갚으셔야 돼요. 갚은 척을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행위를 저는 절대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거 안 갚으시면 어차피 채무 사후 관리가 된다. 채무 사후 관리가 뭡니까? 선생님 지금 그럼 차용증 6억이라 쓰고 이자 좀 주고 소명 나와서 조사 끝나면 조사 끝났으니까 이제 내 거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이 돈 갚을 때까지 국세청은 매년 죽을 때까지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러다가 5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자를 안 갚고 있다는 게 밝혀진다. 한 번에 증여세 추징할 겁니다. 그리고 몇 년치 가산세 한 번에 추징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배보다 배꼽이 커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게까지 합니까?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안 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미 리스크에 대해서 다 전달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조심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결국은 부모가 도와준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결정을 해야 돼요. 부모가 도와준다 이런 어설픈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증여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자력이 있어서 돈을 빌리시고 미래에 무조건 갚으실 건지 이런 것들 꼭 결정하셔야 돼요. 은행 대출 자체가 맥스가 좀 정해지다 보니까 가족 대출로 넘어가고 사업자 대출로 넘어가잖아요. 사업자 대출은 결국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썼었을 때 위험이 되는 거고 가족 대출인 척 위장해서 증여 주는 거 이거 국세청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몇십 년간 봤는데 절대 그런 얕은 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결론은 토어제 거래의 핵심은 이 타이밍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1차와 2차를 맞추셔야 돼요. 1차 허가 단계에서 세팅하시고요. 2차 계약 단계에서 실제 서류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낼 때 이미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1차 다 끝나고 와서 그 다음에 바꿀래요. 이런 것들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두 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토어제 신청하기 전부터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매수자가 5월 9일 이전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취득할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분명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유세에 더해서 지금 1세대 1주택자분들 약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유세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80% 하는 게 맞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얼마나 차이 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자 관련된 세금 이슈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똘똘한 한 채라고 안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무작정 안심할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봐요.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영상 찍은 것 중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될 것이다. 지금 별 이상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합니다. 왜냐? 1월 달에 나왔던 경제성장 전략에서 그걸 연장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억 남았는데 세금이 7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채우통첩에 집주인들 발칵 뒤집혔다. 언제 부활하죠?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내 양도소득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제가 그걸 몇 배라고 말씀드렸죠? 무려 17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제 의뢰인이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럼 양도 차익이 엄청나냐? 그것도 아니죠. 내가 7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팔았는데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였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한 350만 원. 근데 3주택자 중과세 되는 순간 5억 9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시뮬레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부 딜레마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확정을 차라리 지어주면 중과세 부활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주택을 팔지 말지 시장에 공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시장에 계신 분들이 혼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담도 정말 많은 편이고요. 자, 연장이냐 종료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정부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이제 정책실장님께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도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하겠다라는 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랑 양도세 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 실장은 16일 국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를 했다. 같은 1주택이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촘촘히 해서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을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과세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면 시가 한 15억 원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세표준이 3억 원, 6억 원, 12억 원
25억 원, 50억 원, 9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좀 두 배씩 착착착착 올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거를 그 윗구간들을 더 촘촘하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더 촘촘할수록 누진 구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현행 부동산 세제가 소득세 대비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줬어요. 그래서 2026년도 주택가격 당연히 2025년도보다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담이 커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세율 구간도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신년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 깊이 고려 안 하고 있다.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에서는 일단 선 그으면서 그런 상황 안 오길 바란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놓았어요. 국토부에서 곧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책실장께서 이제 말을 해놓은 바가 있는데 약간 갑자기 보유세 안 올린다고 이게 말 나오니까 혼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거의 100% 확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겁니다. 바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 집 한 채 한 채 사 모아서 집부자가 돼야지라는 사람이 있다. 이건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라 하지만 이런 수요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다양한 언론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 이미 보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행은 보유 40%, 말 그대로 보유 10년 하면 40%고요. 거주 10년 하면 40%, 총 80%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개편안은 뭐냐면 양도 차익에 따라서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20억 이상에 따라서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씩 깎아주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봤었을 때 문턱 효과 어느 정도 생길 것 같기는 한데요. 저것에 대해서 제가 세액 계산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계산되냐? 이런 식의 표로 계산돼요.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공제율 12% 적용받고요. 거주기간도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해서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 적용받고 이렇게 연마다 4%씩 올라가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으로서 12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가 돼요.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에서 고박이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분의 양도가액으로 나누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5억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양도 차익이 얼마죠? 12억 원입니다. 자, 여기서 비과세 양도 차익 계산하면 9억 6천만 원이나 빠져요. 왜냐면 12억 원분에 대한 포지셔닝을 빼주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을 받으면 1억 9천2백만 원이 빠져서 내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4,800만 원. 자, 그래서 기본공제 빼고 세율 곱하면 지방소득세 포함해도 612만 원. 자, 이 정도면 되게 리저너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가 10%씩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인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던 거 두 가지 케이스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개정 후 문턱 효과에 따른 세액 차이입니다. 자, 분명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에 있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양도소득세 팔기 전에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지금 양도차익이 5억 원이야 4억 9,900만 원이야. 이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차이가 나는데 그 세금 차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더 받을지 덜 받을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택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를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산 미리 해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양도 차익이 4억 9,900만 원이다. 5억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개정했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5억 미만이면 80% 받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얼마냐?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5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단위가 100단위입니다. 100만 원 단위. 자, 근데 억울하지만 100만 원 더 높아져서 5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갑자기 1,930만 원이 증가돼서 3,98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도 펼쳐질 거예요. 아니, 세무사님, 그 양도 차익 이거 맞냐? 정확하게 계산한 거 맞냐? 나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나는 더 줄여야 된다. 어떻게든 더 경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세액 차이가 이 훌쩍 효과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1,9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과세 대상 양도 차익 9억 9,900만 원과 10억 원의 차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9억 9,900만 원이요. 그러면 난 아직까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2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100만 원 양도 차익 더 생겼다고 갑자기 4,410만 원이 증가돼서 1억 4,640만 원이 나옵니다. 훌쩍 올라가죠. 4천만 원이나.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 19억 9,900만 원과 20억 원의 차이. 19억 9,900만 원일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60% 받아서 3억 2,870만 원입니다. 자, 근데 100만 원 더 받았다고 갑자기 양도소득세가 9,260만 원이 증가된 4억 2,130만 원. 5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나 줄어들어서 갑자기 9천만 원이 훌쩍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물론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개편됐었을 때는 비율에 맞춰서 저거 분명 조정을 할 거예요. 취득세처럼 아주 촘촘하게 할 건데 지금 만약 예시한 대로 이렇게 듬성듬성 5억, 10억, 20억 단위로 탁탁탁 나눠버리면 1억에 100만 원 차이로 엄청나게 큰 세액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분명 펼쳐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입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설마 제 영상 보시고 하시진 않겠죠. 그냥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개정 전후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갑자기 개정이 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내가 양도 차익에 따라서 80, 70, 60, 50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세액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 5억 원 미만인 4억 9,900만 원까지는 어차피 똑같이 개정 전이나 후나 80%를 적용받으니까 세액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5억이 되는 순간 100만 원 더 받았어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가 돼서 10%가 줄어들죠. 그러면 세액 차이가 1,920만 원이 확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9억 9,900만 원일 때는 똑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빠져서 개정 전과 개정 후가 4,18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10억이 됐습니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60%로 또 10%가 줄어들죠. 자, 이때 세액 차이는 8,580만 원. 아, 이제부터는 좀 커요. 8천만 원이나 생겼습니다. 자, 19억 9,900만 원입니다. 똑같이 60%의 마지막 구간이죠. 이때 세액 차이는 1억 8,240만 원. 아, 이거 큽니다. 자, 그리고 20억 넘어갔다. 바로 50%와 80%, 30%의 차이인데 이때 세액 차이가 2억 7,490만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2억 원이나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하나의 큰 의사결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 2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였을 때 얼마 낼 건지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